이제 사업 타당성을 해야 되는 이유, 이제 요 타당성이라는 말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경제 주체가 수행 및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활동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 분석, 검토하여 경영 의사 결정 자료를 제시하고 또 신규 사업이나 창업의 개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업평가 과정의 기술적인 거, 시장 점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익에 대한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의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밝혀내는 과정, 이게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계속 이제 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는 얘기하고 신뢰성이라는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통계 분석을 하다 보면 관측치 개념들이 특정한 곳에 이렇게 0점이 모여있는 정규분포 안으로 수렴이 되는 구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포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건데, 보통은 이렇게 한쪽으로 좀 쏠려 있을 수 있어요. 정규 분포인데 이렇게 종 모양으로 몰려 있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상치가 이쪽인데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몰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렇게 모이는 개념들, 모이기만 한다면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 이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뭐 들쭉날쭉 흩어져 있으면 얘는 0점도 안 잡혀 있고, 0점이 안 잡혀 있다는 건 신뢰도가 약한 거죠. 근데 정중앙에 여러 개가 빠바박 찍혔다. 그러면 이건 타당한 거가 돼요. 그래서 잘 모여 있는 게 많이 모여 있으면 타당성과 신뢰성이 늘어난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 타당성은 성공이라는 요 관역을 우선 맞출 수 있냐를 보는 거고, 그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요 외곽에 있는 요 아이템들을 어떻게 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화살을 정확하게 중심으로 어떻게 쏠 수 있을까? 요걸 찾아가면서 사업의 매력도를 계속 높이는,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요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이 되고 나면 사업의 매력도,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조금 다르다는 거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능, 왜 타당성을 검토하는지 앞서 이제 사업성 분석할 때 우리의 전략적인 계획들을 보기 위함이라고 했었잖아요. 사업 타당성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계획 과정을 통해서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이 되면 그걸 개선하는 작업을 하니까 당연히 성공률이 증가되겠죠. 또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약 요소들,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라든가 환경의 변화라든가 문화 트렌드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아까 시스템에서 보면 아웃풋을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으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면 바꿔야 되겠죠, 과정을. 네, 그렇게 되면 업무의 효율적인 구조가 된다. 그래서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개념들,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 그 완성도를 높여가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이라는 얘기들도 사업계획서나 또는 사업의 타당성 또는 사업의 매력도를 분석할 때 매번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한번 검토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면, 사업 예비타당성은 실제로 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개 아이템들이 있는 것들 중에 뭘 먼저 할까
라는 것들을 판단할 때 쓰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또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기술을 한 곳에다 몰아서 막 집중하기에는 기업 내부 입장에서도 좀 판단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또는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진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이상의 자금들이 투여가 되는 뭐 지금은 또 빠른 예타 또 간소한 예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큰 사업들도 예타 없이 바로 하는 경우가 있던데 뭐 이제 얼마나 많이 팔릴지 또 이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얼마나 빨리 되고 효과적으로 될지 또 자금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될 건지 파급 효과나 파생 효과들이 정말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예비타당성 분석이에요. 이제 본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앞서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해보고 후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도출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려면 기본 문제를 검토해야 해요.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또 그게 경영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 다음에 환경 분석, 처음에 시장을 봐야 되겠죠.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영계획이랑 정합성이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단 결정 난 거잖아요. 이렇게 결정이 난 거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맞는 기술을 잘 붙일 수 있는지 제품의 퍼포먼스, 성능을 높이는 개념의 기술도 있고 제품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도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다 고민하고 판매 계획이라는 걸 점검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들 빌려서라도 만들어서 배포할 건지 아니면 주문 받은 상태로 그 다음에 배포할 건지 또 가격은 경쟁사 대비 고가로 갈 건지 저가로 갈 건지 유사한 가격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 이후에 조직이든 설비 투자 확장하는 것들 고민을 하고 추정 재무라는 개념들로 이 사업 타당성을 한 거의 결과 비용의 적절성 뭐 이런 것들 수익성 효익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는 걸 정책에서는 편익에 대한 부분을 봤지만 기업은 자연스럽게 그 수익성을 고민을 해야 해요. 이게 정말 돈이 되는지 이제 그 부분들을 추정 재무 제표로 투입 대비 효익이 얼마나 좋은지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 칸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수행 영역 분석이라는 부분들을 보면 사업이 이제 적정한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역인지 또 경험과 수행 능력에 대한 것들을 검토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요게 되고 나면 이제 시장성 사업 아이템들이 국내외 동향들을 살펴보셔야 하고 또 시장 규모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사이즈 정도가 돼야 되겠다. 또 그 진입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만 창업기업 정도 초기 기업이라면 그래도 600억 정도 규모가 넘어야 점유해도 최소 점유를 해도 한 6억 정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당연히 유통구조 그 다음에 소비자의 특징들 그 다음에 성향들 이런 것들도 파악해야 되고요. 또 경제성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상권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점포에 대한 이슈들도 있지만 우리가 위치한 지역 사회 거기에 따라도 좀 달라질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면서 빗대어 얘기 드렸습니다만 산속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거 하고
바닷가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유리할까? 물류적으로는 바닷가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게 생선 사업을 하는 뭐 어류와 관련된 가공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팔리는 건 산속에서 팔리는 게 더 비싸게 팔리긴 할 겁니다. 네, 요렇게만 놓으면 비싸게 팔리는 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그 산속에 마을이 이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봐야 해요. 그걸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건 불편하지만 소비하는 시장, 수요자가 많이 모여있는 상업적인 상황이 연결이 돼 있다면 그 지역에 가서 좀 다른 걸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점포의 입지, 뭐 매장의 입지, 공장의 입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우리가 기술 경쟁력이 기성 제품 대비 기성 기업들 선 진입한 기업보다 우리가 비교 우위가 있는지, 또 생산 계획들, 시설하고 기간, 원자재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술 인력하고 기술의 노하우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만들어진다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되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에 대한 효익, 수익 전망, 당연히 이제 금융 쪽에서는 관심이 있어 볼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차입금을 어떤 식으로 상환할 것인지, 또 자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들도 사업 타당성 분석할 때 점검을 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항목의 옵션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시장성 분석이라는 것들이 앞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제 감성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창업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잘 성장되고 또 그 시장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점유를 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점유 목표가 현실적인 건지를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대체에 대한 개념들, 소비자들이 바로바로 대체 제품들을 선택하는지, 뭐 어떻게 보면 저관여, 관여도가 좀 낮은,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생필품이라면 눈에 보이는 거, 자주 보이는 걸 구매하겠죠. 자주 보이는데 가격이 머릿속으로 탁 들어와 버리면 이제 할인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1+1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 계획이나 제품 분석에 대한 대응이겠죠. 사람들이 이걸 사용해보고 불편하다. 다음에 안 사야 되겠다. 라는 거를 인식하기 전에 1+1을 해버리면 사놓은 거를 반품하진 않을 테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땡처리하는 개념들도 할 수 있는데 사업은 오래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급을 할 건지, 또 어떤 식으로 사후 관리할 건지, 경쟁사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는지 파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제품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화두고, 실제 이제 소기업을 또는 창업기업을 자문하다 보면 판매 예측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업체분들은 뭐 10,000개 정도 팔 계획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구매하는 시점들이 좀 불확실한 것들이 많고, 또 수요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리니어한 구조로 고민하는 시장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성장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별건 아닌 두 글자 같지만 판매 예측, 저 말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성을 분석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요소들이 좀 있는데, 이미 뭐 많이 아시는 항목들이겠습니다만 큰 흐름에서는 가격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잘 하셔야 해요.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가격에 우리가 고품질을 제공하는 게 유리한 거냐? 물론 고품질을 제공하는데 생산 효율을 높여가지고 그 고품질을 줘도 원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경쟁사한테는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후속 제품을 판매할 때 쇼크가 좀 올 수 있어요. 그 예로 지금 아이폰 12가 곧 나온다는데 저가형 모델하고 보통 모델하고 고가형 모델이 나온대요. 이제 가격 설정을 이제 저가형을 어느 정도 기능까지 줄 거냐가 이제 되게 골치 아픈 판단이 될 겁니다. 소비자들은 야가지고 현명해져서 저가형 기능을 최적화해서 사용하면 기존의 보통 스탠다드보다 정상적으로 더 쓸 수 있다면 가성비가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스스로 이제 카니발리제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또 제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제품성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동향이라는 것들을 보는 방법들, 뭐 흘러간다, 뭐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한 샘플입니다만, 시장이 이렇게 우상향 성장하는 모습들, 그냥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인구도 늘어난다면 이 두 개의 관계 속에 의미가 있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애견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시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느는 건지, 이 양 방향을 보고 어느 포인트를 자극을 할 것이냐, 네, 이것도 지금 파악해야 되고요. 또 사용하는 곳들, 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가게에서 많이 사용하는지, 이게 변화가 생긴다면 이용하는 사람하고 돈 내는 사람, 또 비싼 거를 사는 사람과 저가형을 사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포지션 됐냐,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면 시장의 주 타겟이 결정이 나겠죠. 뭐 적은 비율이지만 여기가 훨씬 고가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수익이 생긴다면 해볼 만한 거죠. 아니면 볼륨으로 간다면 이쪽을 당연히 봐야 될 거고요.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을 양분하는 작업을 하는 사례들도 하나 있고, 시장 규모를 각각의 국가별로, 전 세계별로 전체 인구수가 있는데 총 가구수가 있는데 그 중에 애견 인구수를 도출하면 1차적으로는 요 타겟이지만 우리가 시장을 안다면 이 부분도 하나 건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광고들을 보니까 강아지들이 먹는 식품들, 건강한 식품들, 요거 광고할 때 사람이 먹어도 되는 식품, 이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몸에 좋은 걸 거다. 인데 커플 식사용 푸드, 만약 이런 용어를 쓴다면 애견 사료, 식품, 뭐 애견 푸드겠죠. 강아지들이 먹는 식품하고 내가 먹는 식품의 메뉴가 비슷하다. 물론 맛의 용도나 농도나 퀄리티는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 만약 이런 반려 가족이 있다면 총 가구 수도 되게 중요해져요. 저 사람들이 다른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시장을 미리 확장해서 보는 거죠. 뭐 클라이밍과 관련된 거라면 지역별로 어떤 활동 메이저가 활동하고 있는데 총 매출이 얼마 나온다. 만약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 1등, 2등과 관련된 기업체들을 뒤진 거였다면 지금은 클라이밍과 관련된 사업을 들어갈 거라면 어느 동네부터 들어가는 게 좋으냐.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옆집에 가는 게 유리하겠죠. 네, 그런데 빈집에 가서 우리가 1등이 되는 거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퀄리티가 좋다면. 네, 그때는 이제 시장이
인천으로 들어갈 것이냐, 부산으로 들어갈 것이냐, 뭐 의사결정이 하나 결정되겠죠. 규모를 경쟁사의 매출을 통해서 추정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도 필요한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태양광 패널이에요. 태양광 패널들이 한 10년 전부터 엄청 만들어지고 배치가 됐고 2010년 이후에 약간 지금 멈춰 있고 지금은 뭐 다시 리뉴얼하는 단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태양광 패널 모듈들이 운전 기간이 지나면 다 버려진다는 점. 네, 그리고 이 폐 모듈들을 재활용하는 기업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 그러면 벌써 20년 전부터 배포되어 있는 모듈들이 다 무료 또는 저렴한 원재료가 될 수 있잖아요. 버려지는 거거나 교환하는 것들일 테니까. 이렇게 리사이클링 구조가 다 연결이 되면 이제는 수리하고 설치하고 제거하는 별도의 서비스들도 사업이 가능해지고 그걸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옛날 제품이지만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는 케어, 관리해주는 오퍼레이팅 서비스들이 부각이 될 거고 언제 교환하고 언제 수리하고 언제 청소해야 되는지를 원격으로 구독 형태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들도 충분히 확장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런 시장 구조를 알고 제품을 판매할 건지 서비스를 판매할 건지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여러 개를 뒤지고 조사하고 판단할 텐데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건지 또 어느 부분에 구매 동기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건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찾아봐야 해요. 애견 쪽들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외국에서는 강아지를 잃어버리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도 유기하면 벌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질병, 뭐 보험이든 의료든 동물도 동물병원만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물약국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동물약국이 아직 없거든요. 또 동물보험, 보험은 있죠. 네, 그다음에 동물학교 있죠. 동물유치원, 호텔 다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집에다만 가둬놓고 고용량, 고단백 또는 고열량의 사료들을 자꾸 먹이다 보니까 비만의 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들어가면 뭐 벌금을 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서비스하는 거 아니면 뭐 치료를 하는 거 케어를 통해서 계속 관리하는 거 시장 규모 비율이 딱 이렇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어느 시장부터 들어갈 거냐 판단하기가 좀 편하겠죠. 또 시장도 브랜딩화 돼 있어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게 또 웰빙, 건강한 접근이어야 되고 동물의 불편함이 없게끔 교감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의 확장이다 라는 게 트렌드가 잡힌다면 특정한 사업들, 서비스들이 만약 사료를 진짜 푸대자루로 주는 거랑 프라탁 패키지처럼 고급화해서 매일 배송하는 뭐 이런 거랑 돈 쓰는 입장에서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또 유기농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또 강아지가 선택하는 사료 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A라는 회사랑 우리 거랑 비교하면 강아지가 우리 거 먹는다. 그건 뭐 팩트죠. 강아지가 선택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 소비자가 사람일 경우도 있고 동물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고민해야 한다. 그게 소비자 분석이다. 그 다음에 제품의 환경, 자연 환경이나 기술 환경이나 마케팅 환경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 체크 드립니다.
제품성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타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강점이든 약점이든 그게 제품 품질일 텐데 스타트업들의 설명 자료들을 인용해서 좀 잘 만들어진 샘플들이에요. 하단에 있는 것들이 이제 국가별로, 뭐 전문가별로 통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렇게 체크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A급, B급, C급의 제품들이랑 비교해서 우리는 뭐까지 서비스가 되고, 서비스 시장이 어느 정도고, 뭐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항목들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투자를 얼마나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비교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어필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성과 내용을 그 산출 브리핑 내용들을 고려해 보면 이런 표기나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제품성이 좋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장표들이라서 같이 잠깐 공유를 해드렸고요. 경쟁적 지위, 이제 외부 경쟁사 대비 우리가 재무 상태나 생산 능력이나 생산하는 실적, 뭐 어떻게 보면 납품 레퍼런스겠죠. 네, 이런 것들이 좋다면 당연히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브랜딩화 돼 있을 겁니다. 브랜드화 돼 있을 거라서 시장에서 이제 인지도가 올라간 거죠. 인지도가 올라가면 지위권이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그러면 교섭력도 높아지고. 네, 이제 이런 구조까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면, 반대라면 어떻게 해야 경쟁사의 비교 대상이 되거나 또는 비교 대상보다 더 극대화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찾아야죠. 틈새를.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선성이 거예요. 사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살펴보고 마진율을 높다, 낮다, 뭐 매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니까 아까 이제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각 다각화한 것 중에 수익성, 최선성이 높은 쪽을 만약에 스핀오프 시켜버린다면 그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경감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관리를 다른 주체가 한다면 우회적으로 투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투자자는 매력이 떨어지지만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우리 모기업은 수익을 좀 낮춰놓고 자회사는 수익을 높여서 세금을 줄이고 좋은 에너지나 좋은 자원들을 자회사 쪽으로 옮기면 경영 리스크를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편향된 시각에 따라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수요 예측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을 어떤 시기에 어떤 품질 요건으로 어떤 장소에서 판매되고 거래되게 할 것인지 당연히 이거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좀 줄여가는 작업들, 그게 기본적으로 타당성을 맞춰가는 작업일 테니까요. 그래서 수요 예측이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겁니다. 요 과정에 첫 포인트가 이제 가격일 거예요. 가격을 어떻게 보는 건지 하나씩 좀 봐보면 수요 예측이라는 거하고 추측하고는 좀 다른데, 예측은 과거의 자료나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추정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추측은 자료가 아니라 그냥 느낌적 느낌? 네, 생각의 흐름으로 하는 거라서 추측을 하기보다는 예측, 추론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 입장에서는 추측하고 막 사업을 하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도박에 가까운 베팅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추론하고 예측하고 추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절적 요인도 있을 거고 얼마나 자주 빈도 있게 사용하는 건지, 거기에 맞춰서 경쟁사가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숟가락을 밀고 들어갈 것인지 그 상황들을 파악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 조사의 한 화두이기도 하지만 사업을 진짜 해야 될까 말까는 수요 예측에서 많이 결정이 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감당이 안 되면 사업 제휴로 가야 되겠죠. 시장의 점유율이라든가 판매 증감, 그 다음에 불황에 대한 적응도 계절적 요인,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항목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점유율이 어떻게 바뀌고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강아지 애견 같은 것처럼 애견 시장이 커지는데 애견 인구도 늘고 있다. 근데 애견 인구들이 뭐 브랜드를 선호한다던가 감성을 선호한다던가 교감을 선호한다던가 또는 뭐 버려지는 또는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동물들이 아픈 거에 대한 두려움, 아프기 전에 너무 뚱뚱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랑 연동이 되지만 두려움을 줄여서 수익을 늘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가 지금 비즈니스 항목이겠죠. 그래서 보험은 두려움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방법일 거고 보험의 반대편은 식품이겠죠. 이 식품을 먹으면 보험을 안 들어도 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온다. 뭐 신체 체중 관리가 된다. 뭐 이러면 이제 수요가 늘 테니까요. 또 그게 이제 계절의 이슈가 있다면 앞서도 얘기 드렸던 장화 사업 같은 경우 여름에만 팔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는 그럼 대체 다른 상품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또 수요 예측은 시계열이나 인과 모형 정성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을 추정할 수도 있고 뭐 인과관계? 그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비교, 시계열적인 구조보다는 인과관계가 어떻게 회귀 분석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으로 반응이 되는 건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또는 이제 전문가 지식을 통해 가지고 찍어서 검토하는 어떻게 보면 타점을 잡아놓고 하는 것들일 거예요. 뭐 예측하는 방법은 워낙 다양합니다. 공학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추론을 먼저 해놓고 어떤 모형으로 할 건지 뭐 인과관계로 할 건지 아니면 추세를 보고 할 건지 아니면 뭐 기존의 연구 문제들 중에 잘못된 이론들을 검토하겠다든지 뭐 다양한 것처럼 이렇게 돼요. 추세 방향성을 놓고 이 리니어한 과정을 타고 가는 거거나 주기가 계속 특정하게 튄다면 계절 변동의 이슈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비슷한 파형을 유지한다면 그게 특정한 기간으로 회전수가 나온다면 계절 변동인 건지 순환 변동인 건지 이것도 볼 수 있고 완전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이제 타점을 잘못 잡았거나 아니면 떴다방처럼 그때그때 막 움직여야 되니까 피로도가 되게 높겠죠. 이렇게 되면 기획해서 사업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서 포털화하는 모두명으로 모아놓고 사업하는 것들이 불규칙 변동형에 적합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판매 계획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대안 제품들이 나오면 가격을 조정할 거냐 말 거냐 기능을 높일 거냐 말 거냐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실제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이라는 가정을 놓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애플 12가 조만간 이제 출시된다고 선언을 했고 광고가 나왔죠. 한국은 1.5차 출시국으로 설정이 돼서 이제 5G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운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막 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재밌는 건 형태는 거의 같아졌어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거의 삐까삐까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크기도 그렇고. 이런 구조들이 기업체들이 우리는 기능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젠 좀 어려워져서 이제는 감성을 어필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다시 성능으로 대결하겠다. 그러면 삼성의 제품이 얼마냐를 보고 그 성능보다 우리는 훨씬 더 저렴한 또는 같은 가격의 제품을 우리는 성능을 더 높이는 뭐 이런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최근에 삼성 거를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가 모델, 고가 모델로 지금 구별을 해놨어요. 삼성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둘 간에 벌써 시장을 나누는 또 판매 계획, 타겟으로 설정하는 고객이 달라지고 있구나. 또 감성을 얘기하던 고객층이 젊은 세대였다면 10대, 20대, Z세대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제 성능으로 가고 있는 건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이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시장을 확장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추정도 할 수 있어서 이제 판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쪽에 판매 계획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기술성 분석일 겁니다. 보유 기술 중에 연구 개발을 할 정도, 그 다음에 뭐 TRL이 몇 단계인지, 또 경쟁사 대비 우리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지 뭐 많이 하시는 거니까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좋은 거, 뭐 물론 당연히 좋으면 좋지만 제품의 마진이 올라가게끔 만드는 것들, 생산성이 좋아지거나 성능 때문에 그걸 구매하는 고객들이 좀 가격을 더 내고라도 사는, 아니면 자주 사는 이런 구조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 그 기술이 그냥 블랙박스처럼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특허권으로 보호받기를 원해요. 보호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권이 되면 그 소유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담보력이 생겨요. 그래서 특허를 투자자들이 보는데, 요즘은 기업체들이 저희 특허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닥 확 매력이 오진 않습니다. 특허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보호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특허를 독점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로 벌써 바뀌어서 특허는 기술성 분석에서 쓰는 게 아니라 시장성 분석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죠. 기술성은 제품의 개발,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 생산의 특성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 건 뭐 자명하죠. 어쩔 수 없이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거고, 제품의 기술 역량, 특성 이런 것들은 고객의 선택지를 높이는, 또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거고, 생산 능력은 제조 원가를 줄여서 이익을 높이는, 또 제품과 뭐 기능을 높이는 것들은 판매량이 늘 수 있는 구조기도 하죠. 그래서 상단의 제품과 관련된 내용하고 하단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약간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만약에 저희는 위탁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가 다 날라가 있는 구조니까 3개 중에 2개 정도만 경쟁력 있고 하나는 잘 모르겠다로 가겠죠. 기술의 완성도, 유용, 경쟁력, 항목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도 합니다. 그래서 완성도는 양산 기술인지, 또 특허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는지, 한 건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산 기술, 제품화 기술, 부품 기술, 장비 기술 각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트릭스를 잘 만들어 놨는지, 요즘은 이제 특허도 특허 망구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이
얼마나 수명이 긴지, 또 수익성이 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하고 있는 건지, 또 특허 자체가 가치평가, 금액평가를 통해서 금액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뭐 특허의 유동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증권화를 시켜가지고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뭐 당연히 기술의 경쟁력은 있어야 되겠죠. 보호장치도 있으면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요때 얘기하는 IP하고 요때 얘기하는 IP, 이때 IP가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요거는 다음에 지적국과 관련된 수업할 때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특허 전략이라는 항목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생산성, 생산기술, 입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때 각각 어떤 옵션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별도 표로 구성을 해 놓아서 공지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건 폐기물과 관련된 거. 여기 이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어요. 친환경, 그 다음에 유해물 배출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만약 유해물이 생산되거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이 적다면 지방 이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지방 이전에 기본 요건들이 친환경적인 또 생태학적인 이슈가 없는 기업들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또 IT 기업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도금을 하거나 방사성 물질들을 좀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누출들이 생기거나 뭐 아니면 독성 화학품을 쓰는 것들이거나 이러면 이제 참 쉽지 않은 거죠, 사업하기가. 그래서 해외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해외도 점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네. 해상에서 만드는 것들도 고려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러면 해양 오염이 또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제 화성으로 가야죠. 그냥 제가 보기엔 좀 위험한 것들은 지구 밖에서 만들어서 지구로 갖고 들어오는 뭐 이런 것들을 앨런 머스크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성 분석, 뭐 우리가 생산과 관련된 제재 요소들을 다 파악하고 산업재산권을 통해 가지고 보호나 그 다음에 생산성이 높아지게끔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까지 봐줘야 된다는 거 한번 점검해 봅니다. 보통 이제 기술성 분석을 할 때 화두가 되는 것들이 계획된 사업에 이 기술을 적용하면 다 도움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보통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줘야 해요. 그래서 공학자들이나 연구소장들, 생산기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적용하면 다 좋아지긴 하죠. 다 좋아지는데 그 결과가 정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좀 냉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량을 증가시키면 기업은 당연히 이익이 나겠지만 그 수량을 증가하면서 불편한, 위태로운 상황도 증가되면 이 부분들은 검토가 좀 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스크가 이제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매일 마스크를 사용해야 되니까 많이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 R&D를 하는 분 입장에서는 마스크의 소재를 살짝 바꿔서 땅에다 묻어놓으면 자동으로 좀 녹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아니면 화학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중화제를 이용해서 확 녹일 수 있다면 뭐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을 거고요. 친환경 재료를 썼다 해서 천연재지 펄프를 이용한다. 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무는 계속 사라지겠죠. 네, 이제 이런 딜레마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차세대
아이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전 세계가 지금 마스크를 다 사용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빨리 고민되고 반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술성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성장하는 시장인지 또 그 성장하는 시장에 기술이 얼마나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또 그 시장에서 이 기술이 얼마나 오래 사용되고 있는 건지 또 오타 났네요. 자기 기술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하면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기술에 집중을 해버리면 고도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도화가 되려면 서로 크로스오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개발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구조들 그런 것들이 좀 기술 융합을 할 때 고려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보면 좋고요. 기술은 두 가지로 많이 봐요. 성공 가능성하고 모방 가능성. 또 성공 가능성이라는 개념들이 수익성하고도 연결이 좀 돼야 해요.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 당연히 좋은데 원천 기술을 응용해서 조금 다양한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복제는 잘 안 되는데 성장이 잘 안 되는 거 어디에 이렇게 구석에 한 모듈로만 들어가 있는 거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 요소 잠깐 쓰이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기술 포트폴리오 분석할 때 이런 구조를 많이 사용하죠. 네. 이것도 나중에는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분석하는 사례들 한번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수익성이에요. 이 사업 타당성, 사업성 분석의 가장 근거는 돈이 되냐 뭐 이런 건데 좀 재밌는 건 수익성은 높은데 단종되는 경우 반대로 얘기할게요. 많이 사용하는데 수익성이 안 좋아서 단종시키는 사례. 어떻게 보면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없어진 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제 수익성하고 경제성 차이예요. 많이 팔리면 수익이 난다. 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많이 팔리는데 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든다면 또 그 수익이 양만큼 퍼진 양만큼 높지 않다면 또 퍼뜨리는 과정 속에 이렇게 많이 퍼지면 다음 제품이 이렇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 이제 각인이 돼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종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엘란트라라는 고급 자동차가 하나 있었는데 단종됐어요. 그게 제조 원가가 좀 높다고 했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 근데 수익이 낮은 거죠. 제조 원가가 높은 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으니까 구매를 하니까 안 고장 난다고 하니까 그 차를 없애버렸어요. 안 팔아요. 그런 거 되게 오래전 얘기지만 최근에는 신용카드들이 이런 화두들이 많습니다. 뭐 포인트 제도, 적립률, 그 다음에 뭐 문화행사, 뭐 그 다음에 마일리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카드였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고 사용하고 또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단종시키는 카드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이제 단편적으로 수익성하고 경제성에 문제가 생겨서 잘 나가도 많이 유명해져도 접을 수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화두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최종 단계에서 이제 수익성하고 경제성을 보게 되는데, 경제성은 재무 분석에 가깝고요. 시장성은 경제적으로 이 타당하냐라는 걸 보는 거라서 이 사업성을 보는 궁극의 끝은 재무 분석에 가깝다라고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무 분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정비를 얼마나 집어넣고 변동비를 어떻게 제어해서 손익분기점을 점점 짧게 만들 수 있을까? 또 그 짧게 만들기 위해서 판매량이랑 공급하는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 너무 많이 파는 것도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팔아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또 다른 제품이 들어올 때 이 공간을 메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본의 아니게 한쪽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경우들도 카드처럼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벤처 기업을 운영하시게 된다면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것이냐, 요게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그걸 한번 측정해 보는 것들이 수익성 분석에서 많이들 점검하고 있는 항목이고요. 또 수익성을 분석할 때 한 3년, 5년 정도를 보라고 하는데 3년이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3년, 5년도 중요하지만 2년 내에 3년도 길거든요. 2년 내에 흑자 실현이 가능한지. IT 기업은 6개월이에요. 신제품 나올 때의 그 주기가. IT는 1년 내 흑자가 나야 다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제조업의 기업들은 계절에 대한 시기에 대한 순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봄에 한번 생각해보고 내년 봄에 사는 경우의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년째 수익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런 것들 2년, 3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수익률, 수익이 이제 얼마나 높으냐, 또 이익 회전수가 얼마나 많으냐, 현금 유동 회전수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요거는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구조가 되면, 재무 분석이라는 개념이 되면 요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수지 분석이랑 성장성 분석이라는 것들도 추가적으로 하면 좋아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자금이 좀 대량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건지, 또 어느 구조에서 우리가 차입을 좀 많이 하거나 또는 집행을 많이 해야 되는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자 상환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건지, 적절하게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재무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야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래야 리스크 관리, 향후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커버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